네, 한 주간의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장한대 박차원 교수,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포스트 총선 전국에서 이제 가장 지금 핫한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미 추대를 했고요. 남은 게 이제 거대 양당 새누리당하고 더민주인데 먼저 새누리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좀 지금 대충 3파전 정도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구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친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다는 유기준 의원이 지금 마지막까지 나온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준 의원이 마지막까지 이제 등록을 하느냐 그게 큰 변수고 그 다음에 김재경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은 단일화를 한 거 아니에요? 나경원 원내대표, 김재경 네. 정책위의장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충청도 출신의 뭐 친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비교적 친박 성향이 짙은 정진석 의원 이렇게 이제 3파전으로 가고 있는데 변수는 그거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 유기준 의원께서 꼭 나가겠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유기준 의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에 혼자 정치한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과거에 이제 뭐 친박이 해체된다고 합니다만은 뭐 정치를 같이 한 분들이 지금 계속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만에 하나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총선 참패하고 그렇지 않아도 데미지 입은 네. 그런 모습에서 또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되는 이런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개파색의 옅은 친박이면서 지역색이 강한 정진석 의원 쪽으로 많은 힘이 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대표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입법 문제, 노동개혁 문제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또 청와대와 그 거리감이 먼 분들이 얘기하시다 보면은 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뭐 이제 나경원, 정진석 양파전, 양자 구도에서 친박이면서 충청표를 가지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본부장님도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네. 중요하냐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충청권 또는 이번 총선에서의 책임을 덜 지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 지지층으로서도 새누리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들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네. 인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새누리당의 선거 이후에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상당한 폭으로 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야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도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임기 후반기 여러 가지 법안 통과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 해야 되는데 이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재경 의원 각각 수도권과 그리고 PK 지역, 예. PK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 모두 19대 현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19대 국회의 책임을 좀 덜 지면서도 과거에 정무수석을 역임하는 등 대야협상력 등을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진석 당선자입니다. 당선자 쪽에 쏠리고 있는 힘 이것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얼마만큼 또 호응을 해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하나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 나경원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협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변수도 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대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합이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나경원, 김재경 의원이 합쳤다면 이제 뭐 수도권하고 PK 연대라고 볼 수도 있고 개파적으로는 비박 연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오히려 친박계보다는 비박계, 그러니까 친박계 이제 유기준 의원이 나간다면 친박계 표가 좀 어떻게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나경원 의원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뭐 이런 이제 수 계산을 따라 해봐야 네. 되겠죠. 특히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개인기 위주입니다.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비주류가 앞장서는 선거거든요. 예. 특히 뭐 친박계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이 친박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숙하는 모두라라고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유기준 의원을 밀어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유기준 의원의 입장에서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탈계파를 선언하면서 나왔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분리하니까 나는 원래 친박계 태생이다. 이거는 분리하니까 친박계를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결국은 친박계가 비주류 중에 자신들과 호흡과 코드가 좀 더 맞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나경원, 정진석 이 양파전 가운데서 어느 쪽을 밀 것인가 보면은 충청권 그리고 소위 그 정무적인 감각. 특히 야권과의 이 협상력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나경원 의원보다는 좀 정진석 의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세 분 다 지금 정진석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뭐 예상대로 원내대표 된다면 오히려 당대표 이제 곧 전당대회 할 당대표 선출에서는 오히려 친박계가 불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제 서두에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정진석 의원이 원래는 친이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도 하고 물론 뭐 친박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만 굳이 이제 친박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지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 지금 123석 새누리당 의석 분포를 보면 하여튼 70명 가까이가 범친박계로 분류가 됩니다. 예. 물론 뭐 개파 뭐 해체선을 하건 뭐라든 현실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많은 개파가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고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아이고 그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 당대표 나간다는 이야기 지금 마음도 없고 뭐 등 떠밀려서 나갈 필요도 없다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지금 이야기고 이제 전당대회 하면 비대위 치대 끝나고 한 2, 3개월 예. 길게는 4개월 될 텐데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국정에도 예. 삐걱거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친박 색채가 옅은 사람을 원내대표로 밀면서 협조가 가능한 선까지는 끌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3, 4개월 뒤에 전당대회 때는 그래도 내년 대선 플랜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놔야지 예. 뭐가 되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거는 참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거리를 뒀지만 또 안 나간다 또 얘기를 또 명시적으로 하지는 그건 않았거든요. 아니시죠. 그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당권 도전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뭐 여당 같은 원내대표 선거가 워낙 이제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의원들 표심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려고 했죠. 야당도 좀 비슷합니다. 상황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지금 뭐 7파전, 8파전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좀 과열되는 건가요? 야당은? 일단 주류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친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친박계가 지금 나서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고 더민주당도 지금 친노나 네. 친문 이쪽에서 나서는 것, 즉 예, 주류가 나서기를 그렇죠. 좀 꺼려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주류가 원래 한 개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주류는 여러 개의 예. 개파와 여러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각각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민주 당내의 분위기를 보면은 대충 2파전 양상이 진행되는 걸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친손학규계로 분류가 되는 우원식 의원 예. 그리고 좀 김종인 대표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민병두 의원 또 뭐 여기에 친문의 홍영표 의원 뭐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뭐 당 내에서는 우원식, 민병두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 3선으로 전망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다른 뭐 4선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4선 이게 후보들도 지금 등록을 한 예. 상태지만 지금 대략적인 분위기는 2파전이다 이런 내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주자하고 저희가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8명 정도 됐는데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드랍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홍영표 의원 이제 변수가 홍영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 직계라고 하는데 저분이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는 지지층들의 민심은 예. 상당히 또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당내에서 김종인 대표와 또 문 전 대표와 관련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호남 민심인데 지금도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략 수도권입니다. 서울 지역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내대표가 친노 비노인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선거 직후에 김종인 대표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친노 성격이 강한 인사가 등장할 경우에 거부감이 예. 당 내뿐만 아니라 지지층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친노 또는 앞서 새누리당의 친박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단 또는 꼬리표가 느껴지는 인물은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도부에 가담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연 누가 원내대표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 변수에는 또 박지원 원내대표 변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관록을 예. 가지고 협상력을 가져줄 수 있냐. 자칫 이러한 어떤 협상장에서 강한 이념적 성향을 띄어버릴 경우에 또한 이것이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고려한 감안한 인물이 원내대표로 정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후보군 오늘 마감을 하면 대충 한 6파전 또는 7파전 정도로 전개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방금 본부장님께서 박지원 변호사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위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 원내대표랑 체급이 같은 4선 지금 이상민 의원하고 변재 강창일 의원 두 분이 도전했는데 그분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를 세 번째 아니에요. 세 18대, 번째죠. 19대, 예. 20대.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 협상력을 가진 정치 구단이신데 근데 꼭 그 선수가 높다고 해서 뭐 체급이 같은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 당의 특성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대 계파인 친노 친문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는 친노 친문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친노 품귀 현상이다. 홍영표 의원 혼자 나와서 그를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 뭐지. 현재까지는 안 밀어주는 걸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병두 의원은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좀 있고 중립 성향이시죠. 오원식 예. 의원은 뭐 혼합도 계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우상호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류이긴 하지만은 특정 계파에 최근에 뭐 소속되지 않고서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서를 어우르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인맥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문 최대 계파인 친노 계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쏠리지도 않으면서 또 자기들의 목소리도 이해할 수 있는 정서를 공유하는 어느 정도의 중립지대의 그런 주류의 한 원내대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 정도면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협상할 네. 수 있는 지렛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은 우원식, 민병두 의원을 찍으셨는데 교수님은 우상호 의원을 좀 더 저는 무게를 두셨네요. 네, 본부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이 어느 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선수와는 상관없이 보다 더 파이팅이 넘치고 개파색이 옅은 인물을 선택을 할지 그렇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네. 그다음에 법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처리 과정들을 오랜 경륜을 쌓았던 이상민 그리고 충청권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에 이 당내 또 원내에서 여러 가지 전략상 충청권의 무게중심을 또 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상민 이 법사위원장이죠. 이 카드를 선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세 분의 의견이 좀 뭐 동일했는데 더민주는 다 다르시네요. 그만큼 좀 더민주의 원내대표 판세가 안개 속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경선이 4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좀 한 사나흘 정도 남았죠.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는데 그 전에 변수가 하나 있죠. 5일 3일에 김종인 대표의 뭐 거취 문제가 한번 논의됩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하느냐 마느냐인데 좀 연기하는 거에 대해 연기론이 조금 힘을 받다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어제죠. 중진들이 네. 모여서 지금 연기론과 전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중진들이 모여서 뭔가 좀 의견을 좀 모아보자 해서 모였는데 여기서도 팽팽했습니다. 반반이다 뭐 그랬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곤란스러운 상황이 처해졌는데 어쨌든 3일날 결정을 내려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중재론이 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서너 달 뒤에,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정도에, 그러니까 조기 전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연말까지 가지는 않고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아까도 앞으로 국이 원구성이 끝나고 나서 두세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때를 내다보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더민주 내부에서도 8, 9월 정도에 쯤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중재론이 나오고 있는데 양쪽의 조기 전대와 12월 때까지의 이 연장 체제가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은 8, 9월 중재가 그걸로 결의가 될 가능성이 자, 높다. 근데 김종인 대표의 성정상 두세 달 정도 카드를 줬을 때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5월이니까 5, 6, 7, 8 한 4개월 정도 이제 예. 임시체제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중진 한 15명 사선 의원 중에서는 예. 문희상, 오재세, 번재일, 이종걸, 원혜영, 정세균, 이상민은 일단은 좀 연기하자는데 좀 네. 무게를 연말이나 좀 주고 내년까지. 있고 예. 그다음에 중립성향의 양승조, 강창일, 김부겸 의원은 지금 조건부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송영길, 조정식, 이석현, 안민석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도전을 해서 당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진들 의견도 하여튼 뭐 조건부 찬성입니다만은 3분의 2가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을 좀 추스리고 여기서 개파 싸움 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점수 총선 과정에서 얻은 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 이게 대세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8말 9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쯤에 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여기서 지금 물러나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말도 지금 국민들한테 이상하게 약속도 못 지키게 되고 담론도 만들기 전에 그냥 뒷방으로 앉아가지고 전국 구원 차고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추대로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하니까 야당의 특성상 그렇게 좀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을까 4, 5개월 그렇게 그게 하는 거죠. 근데 넉 달을 더 하는 거죠. 8월 말이면 김정인 체제를 넉 달을 더 하는 거고 연말이면 거기서 정기국회까지 해서 석 달 정도 더 하는 건데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당대 시기 좀 신경 쓰이지 말입니다. 예. 이런 여론이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는 지지율과 명분입니다. 이 선거 이후 제1당이 되기는 했지만 예. 가장 최근에 이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광역 지역에서는 국민의당보다도 뒤처진 그런 지지율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전히 아직 당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 체제가 당장에 와해되거나 또는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에 지지율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선거 정당의 기초 체력인 지지율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도 알았고 또 후보자들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지지율 상황에서 당장 전당대회를 가져간다기보다는 20대 국회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또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 다시 한 번 더 추스려지는 두 번의 국면이 이 썸머랠리 여름휴가 기간 이후에 또 추석 그런 명절을 전후해서 또 정당의 지지율이 재조정되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20대 국회의 추이를 전국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 더 민주적인 절차에 이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명분은 앞으로 이러한 어떤 전당대회 시기가 늦추어지면 김종인 대표로서 상당히 우호적인 세력을 내부적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렇게 또 세력을 가지고서 전당대회에서 충분히 승리할 여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명분과 지지율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시기를 늦추는 것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8월 말 9월 초면은 정기국회 직전이기도 하고요. 또 좀 있으면 9월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9월은 올해 아무리 빨리 해도 예. 내년 4월 봐야 될 오늘 선거법 재보선이 없을 일정상 수도 있다. 추가로 공석이 안 왜냐하면 생기면. 선거법 재판이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고 예. 오히려 이제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입법 성과를 내고 바꾸자. 거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올해 좀 끌고 가면서 좀 당의 세력을. 개파 관리도 하고 예.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진들 의견들이 뭐 그렇게까지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타협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9월 초 정도 전당대회. 예,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연기는 연기인데 시기를 한 너댓 달 정도 늦추는 정도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네요.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당인데요, 국민의당입니다. 의석은 어떻게 보면 38석밖에 안 되지만 전체 300석 중에서는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상당수의 이슈를 주도하는 분위기인데
국회의장 건을 보면 지금 국민의당 특히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뭐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국회의장의 자리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러면 여당에게 국회의장을 주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분위기나 여당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위적인 뭐 그 무소속 입당을 통해서 일당이 되더라도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선택, 네. 유권자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민주가 국회의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장을 더 민주가 가져갔을 때 그거에 따른 이해 득실 관계가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국민의당이 더 민주가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게 되면 예를 들면은 법사위라든지 이런 소위 주요 이 상임위를 갖다가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되는 명분도 생기고 또 그 와중에 국민의당도 뭔가 중요한 소위 꿀이 흐르는 이런 상임위를 한두 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재위나 뭐 국토위 이런 데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 국회의장이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임위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장은 더 민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법사위는 새누리나 아니면 국민의당이 이렇게 가져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당은 결국은 더민주를 밀어줄 것이다. 그 전망이신데 그 대통령 발언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은 새누리당이 줄 수도 있다.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한데. 조건부 합의 예.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협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다. 가장 예. 큰 이유는 이 지지층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대선 후보 2위가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만큼 새누리당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 외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게 될 경우에 국민의당 지지층들의 상당수 일부분 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율은 이전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지금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지층들의 어떤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경우에 국회의장과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국민의당은 그런 여론과 함께 어느 때 가장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느냐 그 부분도 감안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1988년도에 여소야 대전국에서도 이 민정당의 김재순 의장이 탄생한 바나 또는 2000년 16대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국민회였지만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그 고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국회의장이 되시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론들을 반영할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협력할 여지,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창환 교수님은 결국은 더민주를 줄 것이다. 그런 협상 카드다라고 하셨고, 지금 배종찬 본부님은 아니다. 새누리당에도 열려 있다라고 전망하셨는데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굳이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새누리당하고 할 확률이 60%. 아, 더 높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보신다. 할 40%.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민의당은 일단 당을 끌고 가는 그 지도부가 구성이 끝났어요. 안철수, 박지원, 김성길 라인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큰 포석이 뭐냐? 2017년 대선까지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세판짝이라는 그런 전략도 있고 호남 중심의 연립정부까지 염두에 둔 박지원 그런 원내대표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볼 때 중도 보수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국회의장도 양보하면서 정치를 할 때 만약 당의 색깔도 더 드러내고 예. 존재감을 더 부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원 협상 구성에서 상임위도 지금 잘하면 4개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건 16개 중에서요. 그렇게 하면은 의석수로만 따지면 한 2개 정도. 2개밖에 가져가는 안 게 되는데 맞죠. 이건 여러 가지 협상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남의 정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정치가 이제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과연 지금 친노 세력하고 얼마나 지금 화해가 될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화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8석 중에서 3석밖에 못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호남의 그런 민심을 업고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새누리당하고 한번 같이 판을 짜가지고 내년 대선 전략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을 때 호남 민심이 과연 그거를 동의해주겠느냐 글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 일단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면은 친노 친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제 대선 전략 세 판 짜고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연립정부 구상은 보수 연립정부 구상입니다. 그게 호남이라든지 경상도까지 염두에 두는 보수 정권을 염두에 준 거지 이념이 색채가 다르고 예. 이념 노선이 다른 그런 정치 집단 간의 그런 연립 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한번 말씀 올린 겁니다. 그 말씀이 뭐 최근에 나왔는데 영호남 연립정부, 공동정부 그 얘기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있는 거죠. 연정 가능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연정 가능성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봅니다. 예.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3당인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 당도 저 당도 양당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당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국민의 민의가 있는데 이 민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거스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명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또 현실에서도 지금 뭐 국회의장직도 그렇고 또 연정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새누리당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앞으로 그러니까 차기 이제 대선 구도가 지금 새누리당 내 차기 대선 구도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다 할 후보군도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외부에서 소위 뭐 반기문 카드를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을 갖다가 한번 에드벌런을 띄운 것일 뿐이고 살짝 패를 보여준 것뿐이지 그게 지금 뭐 올해 또는 뭐 내년 초에까지 어떤 그 구체적인 카드로 아직 나오기에는 아니다. 현실적인 그 거리감은 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가져간다면 국민의당의 도움으로 연정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다르게 봐야 될 텐데요. 예.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 국민들이 전달해 준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네. 선거 결과 국민들이 전한 메시지는 협치였습니다. 그만큼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힐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준비되고 그만큼 정당 간의 철학도 또 맞아야 되고 예.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부분은 겹치는 그런 지지층들이 성향들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이 훨씬 더 이념적으로 스펙트럼도 더 넓기 예. 때문에 이러한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 동안 연정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노무현 정부 때 연정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정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충분히 서로 간의 어떤 화학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영남과 호남 간의 유권자들 간에 충분히 또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이것은 일종의 협치, 협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을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처럼 16대 총선 이후에 고 이만석 국회의장이 탄생되는데도 당시에 3당의 어떤 자유민주연합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네. 협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 역할을 했던 이만석 고 의장도 이 여소야대 전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협력적이었습니다. 국회의장 스스로가.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전국의 어떤 안정성을 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과 함께 따져 물어서 우리 당에게 더 나은 선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연정을 하려면은 뭐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국민의당 발로 연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엊그저께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네.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전국 운영 변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꽉 막혀가지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네. 나머지 2년을 지금 이렇게 식물정부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는 또 새로운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죠. 연정 아니라 저항과도 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박지원 의원이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이야기를 아주 의미 있게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때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박지원 전 지금 원내대표가
소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으로 DJ한테 배운 정치 철학을 예. 실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좀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연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가 좀 논란이 거세지니까 조금 한 발 빼긴 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아까 저희 관련 자막도 나가는데 다소 연정론 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박태호 연구교수, 장한대 박창한 교수, 리서치앤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